앞으로는 미연이한테 할 얘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며느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집에서 며느리한테 말도 하지 말고 지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엄마가 말씀하시는 건 다 잔소리잖아요. 살림도, 육아도 미연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느꼈다고? 혼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같이 살자고 한 건 너희잖아. 그거야 엄마가 계시면 집안일도 육아도 수월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섭하고 계세요. 저도 중간에서 괴로워요. 알겠어. 조심할게. 어머니에게 집에서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는 건가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 보고 어쩌라는 거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라고 해요. 올해 63,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떴고 자식 셋은 모두 제 살림 차려나갔죠. 이제 혼자 살아요. 처음엔 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조용한 집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틀어놓고 마트 다녀오고 밥해서 먹고 낮잠 자고 그게 평온한 거라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게 날이 더워질수록 그 고요함이 쓸쓸함으로 변하더라고요. 집안 가득한 정적이 마음까지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딸은 결혼해서 제주에 살고 큰아들은 분당로 갔고 막내는 서울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살아요. 다들 바쁘니까 전화도 뜸하고 가끔 문자 한 줄 오는 게 전부예요.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답은 보내지만 사실은 잘 안 지내요. 말 한마디 해볼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누구 얼굴도 안 보면 사람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어느 날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두고는 까먹어서 냄비를 홀랑 태워 먹고 말았죠. 그날 밤 이러다 나 혼자 있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쌌어요. 여름이고 덥기도 하고 차라리 시원한 찜질방에 가 있는 게 낫겠다 싶었죠. 옷 몇 벌이랑 약통, 세면도구 챙겨서 버스를 타고 동네 찜질방으로 갔어요. 찜질방은 의외로 활기찼어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노래교실도 있고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무언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 여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오늘은 늦잠 잤어요. 애구구. 익숙해지니까 아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는데 어느 날 낮 찜질방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내 진우였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진짜 여기 있네? 너는 또 무슨 일이냐? 엄마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없다고 해서 찾으러 왔죠. 큰 누나 걱정하길래. 여긴 시원하고 사람도 많고 괜찮아. 집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도 엄마가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요. 방도 넉넉하고 지율이도 엄마 오신다고 좋아할 거예요. 됐다. 너희 불편하잖아. 아니요, 미연이도 괜찮대요. 엄마 혼자 두는 게 우리가 더 불편해요. 미연이가 괜찮다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런 말까지 했다니. 진우는 아예 제 가방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진짜요. 엄마 차 가져왔어요. 그렇게 저는 찜질방에서 나와 진우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하니 방 하나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선풍기며 이불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진우 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했어요. 그랬구나.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솔직히 많이 지쳤거든요. 지우리 키우는 거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어머님 오셔서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듣고야 알았어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분명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육아, 그게 진짜 이유였다는 걸.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진우네 집에서 맞는 첫날이었죠. 전기밥솥에 밥을 올리고 미역국을 끓이다 보니 허리가 시큰했어요. 싱크대 높이가 안 맞아서 자꾸 몸을 구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반찬도 두어 가지 더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푸고 있으니 미연이가 지우리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역국 끓였어. 산모한테도 좋고 아침엔 뜨끈한 게 최고지. 조심스럽게 건넸지만 대답은 짧았고 눈빛도 피하더군요. 어색하다 못해 살짝 찬바람이 느껴졌어요. 진우가 출근하면서 엄마,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나갔지만 그 말이 어째 형식처럼 들렸어요. 점심 무렵에는 빨래를 널고 거실 청소를 좀 했어요. 손에 익은 일들이라 몸은 움직이는데 뭔가 묘하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연이와 눈이 마주쳐도 인사는 짧고 말을 걸어도 대꾸는 건조했죠. 지율이는 울 때마다 제가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쳤어요. 이렇게 하면 애가 진정하더라고. 말했지만 미연이는 아무 반응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엔 이유식을 만들려고 애호박을 다졌어요. 지율이 요즘 변비 있는 것 같던데 호박 넣으면 좀 낫더라. 그러자 미연이가 싱크대 쪽에서 전용 이유식만 먹여요. 하며 냉장고를 열더군요. 그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지만 말은 삼켰어요. 오후엔 지율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었길래 이건 씻은 거 줘야지. 라며 물수건을 찾자 미연이가 빠르게 손을 뻗어 살균 티슈 써요. 하며 닦아버렸어요. 나름 신경 써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불쾌했나 싶더라고요. 저녁 때는 애호박 볶음이랑 달걀말이를 했는데 식탁에 올리자 미연이는 젓가락만 툭 대고 말았어요. 요즘 입맛 없나 보네. 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섞이지 않으니 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엔 창문이 너무 덥길래 환기 좀 하자. 하고 열었더니 미연이가 다가와 닫으며 말했어요. 지율이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이 집에서 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우가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눈치 봐야 하나. 말 한마디, 손 한 번 움직이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 일인가 싶었어요. 밤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긴 최소한 내 말이 허공에 묻히진 않았거든요. 사람 목소리가 있고 웃음이 있고 나를 반기는 눈빛이 있었어요. 여긴 다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다 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얼굴과 차가운 말투만 돌아오니 마음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내 존재가 지워져가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 너머로 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또 그랬어? 이어지는 미연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계속 간섭하셔. 말은 조심스럽게 해도 결국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나 간섭하려고 한 거 아닌데 도와주고 싶어서 손주가 예뻐서였는데 그렇게 들렸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말을 줄였어요. 말하면 다 간섭이고 입 다물면 불편한 존재니까요. 내가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지 생각할수록 울컥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율이가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장난감 모서리에 머리를 콕 찧었어요. 깜짝 놀라 다가가 괜찮아? 이러다 진짜 다치겠네. 매트라도 하나 깔자.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미연이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다 짧게 대답했어요. 바닥이 조금 차가운 게 아이 체온 조절에 좋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 말은 그냥 무시됐고 눈빛엔 선이 그어져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말 조심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점심때는 지율이가 밥을 잘 안 먹길래 애호박을 다져 죽처럼 만들어 봤어요. 이유식에 호박 넣으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애가 먹기 편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연이는 말없이 냄비 뚜껑을 닫았고 아무 대꾸도 없었어요. 그 행동이 제겐 너무나도 분명한 거절처럼 느껴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절 말이에요. 오후엔 지율이가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그건 방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좀 닦아서 다시 주자. 제가 그렇게 말하며 다가가려 하자 미연이가 제 손보다 먼저 장난감을 낚아채더니 우린 살균 티슈 써요. 하고선 닦아내더라고요. 웃지도 않았고 말끝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딱 이건 우리 방식이니까 어머니는 빠지세요라는 태도였죠. 그날 저녁 지율이가 배가 부른지 숟가락을 바닥에 몇 번 툭툭 치더니 장난 삼아 던졌어요. 이러면 버릇되니까 습관 들이기 전에 살짝 혼내야 해. 제가 그렇게 말하며 숟가락을 슬쩍 빼앗자 미연이의 눈이 번쩍 빛나며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지율이 물건 그렇게 갑자기 빼앗으면 안 돼요. 정서에 안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졌어요. 그전까지는 뭔가 말만 하면 미묘하게 거부당한다고 느꼈는데 이건 명확한 선포 같았어요. 어머님,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문틈 너머로 들리는 미연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했어요.
진우 씨,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님이 자꾸 말을 하는데 말투도 그렇고 너무 숨 막혀. 진우는 중간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미연이의 말은 또렷했어요.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좀 지켜만 봐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도움이 아니라 감시로 느껴졌구나. 내가 해온 모든 말이 조언이 아니라 간섭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서에 안 좋아요. 숨 막혀. 좀 지켜만 봐주면 안 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주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 힘들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을 통제하려 든다고 느꼈다면 이 집에서 난 어떤 존재일까? 아침이 밝자 저는 지우리가 울더라도 얼른 다가가지 않았어요. 이유식을 데우면서도 아무 말 없이 불 조절만 했고 식탁에 앉아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안 해도 벽이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나는 점점 벽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더는 말하지 않는 쪽이 나은 걸까? 그래야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걸까? 말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복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막혔어요. 말 한마디에 온몸이 조심스러워졌고 발걸음 하나조차 마음대로 디딜 수 없었죠. 전날 밤 미연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지유리가 울더니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번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가 얼른 멈췄어요.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건 조심해야 했어요. 잠시 뒤 미연이가 아이를 안고 나왔고 저는 부엌으로 몸을 피했죠. 식사 시간. 국을 덜며 이건 나트륨 적게 넣은 거야. 지율이 조금 덜어줘도 되겠더라. 한마디 했더니 미연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투 없이 표정 없이 기계처럼. 그건 동의가 아니라 종료를 뜻하는 신호 같았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때 문이 툭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어요. 평일 오전인데 웬일인가 했더니 낯빛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오늘은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말투가 낯설 정도로 단단했어요. 진우는 방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미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아이 챙긴 것뿐인데 그게 엄마한텐 도와주는 거지만 미연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이 키우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라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와 있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는데 진우의 다음 말이 제 등을 밀어버렸어요. 앞으로 엄마는 미연이한테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우리든 집안일이든 뭐든 다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꼭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엄마 말이 미연이한테는 날카롭게 느껴진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탁이에요. 미연이한테 직접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요. 무슨 죄인처럼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요? 아니, 죄라도 지었나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한마디 하기도 싫더라고요. 알겠다. 짧게 그렇게 말하고 진우를 내보낸 뒤 저는 앉은 채로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요. 밖에선 미연이랑 지율이 목소리가 오갔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막혀버리니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연이가 지율이 밥 데워야 할 것 같아요. 하며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가 무한한 얼굴로 엄마, 부탁 좀 할게요. 라고 말했을 때야 겨우 움직였어요. 말없이 밥을 데우고 말없이 국을 퍼주고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입을 닫고 점심에도 표정 없이 저녁에도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지유리가 울어도 먼저 안아주지 않았고 미연이가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말하지 않는 게 진짜 평화라면 그렇게 해주자. 말 안 하면 상처도 없겠지. 내가 하려던 모든 말, 먹여주고 싶던 마음,
덮어주고 싶던 정 다 집어넣자.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말하지 말라며? 그럼 나도 똑같이 할게. 이 집에서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 아예 입을 닫겠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말 없는 복수. 눈빛만 주고받고 손끝만 움직이며 그 누구와도 진심을 나누지 않겠어. 당신들이 원한 대로 아주 똑같이 해줄게. 이제부터 내 마음도 내 말도 전부 잠가둘 거야.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에 나가자 미연이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냉장고를 열었죠. 그날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전날 남긴 반찬들이 있었고 밥솥 안엔 취사 버튼을 눌러둔 밥이 따끈했어요. 지유리가 거실 바닥에 앉아 쌓기 블록을 이리저리 흩뜨리고 있었고 미연이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밥과 국을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국물 조금만 주세요. 미연이가 그제야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에 국을 덜어 건넸어요. 그 순간 미연이의 눈에 아주 짧은 당황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진유가 식탁으로 와 엄마 오늘 기분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말에도 그냥 웃기만 했죠. 한동안 그렇게 말 없이 지냈어요. 지유리가 과자를 흘리면 드뭅 놔뒀고 미연이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정리하길래 눈으로만 지켜봤어요. 거실 장난감이 흩어져 있어도 일부러 그대로 뒀고 방에 먼지가 보여도 치우지 않았어요. 미연이는 처음엔 뭔가 이상한 듯 저를 자꾸 힐끔거렸지만 제가 침묵을 이어가자 서서히 말을 줄였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죠. 저녁에 진우가 돌아오자 식탁에 조용히 앉았고 저는 정해진 반찬만 덜어놓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진우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네요. 그 말에 저는 그냥 밥숟갈만 움직였어요. 무섭다는 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느끼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들어와 가방을 꺼냈어요. 예전에 찜질방 갔을 때 썼던 작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거기에 속옷 몇 벌, 약통, 치약, 작은 수건 2장을 챙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죠. 가방을 문 옆에 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이랑 카드는 안감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렇게 준비만 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뭔가 내 손에 다시 주도권이 돌아온 기분이랄까. 그동안 나는 말 한마디조차 허락받아야 했던 존재였는데 이젠 그걸 안 해도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았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연이는 식탁에서 지율이 오늘 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진우를 쳐다봤어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라고 덧붙여야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유리가 내 무릎에 안겨 졸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아이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진우 입을 통해서만 말이 오가야 한다는 그들의 규칙을 저는 아주 정확히 지켰어요. 그게 내가 택한 복수였으니까요. 복수는 꼭 소리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침묵으로 천천히 차갑게 갉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구처럼 여기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어요. 불편하다고 했지. 그럼 정말 불편해봐. 내 말 한마디, 내 손길 하나 없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봐. 나는 지금껏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체면으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공기 같은 사람일 뿐. 그리고 곧 공기조차 사라질 날이 올 거야. 그건 너희가 만든 일이야. 새벽 5시 알람 대신 속삭이는 결심이 저를 깨웠어요. 불은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죠.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를 조심스레 끌어당겨 방 문을 열었어요. 신발은 손에 들었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쓱 미끄러지듯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딱 하고 채워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뒤돌아볼 마음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묘한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택시를 타고 찜질방을 가는 길, 동이 트기 전 도로의 가로등이 마치 환송 인사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에게 하루권을 끊고 온돌에 몸을 눕히자
따뜻한 열기가 등뼈를 타고 퍼졌어요. 고단하기보다 홀가분했죠. 휴대폰은 그대로 비행기 모드. 드르렁거리는 숨소리 사이로 말없이 나왔으니 이제 정말 편하다는 속말이 잠처럼 스며들었어요. 아침 9시 휴대폰 전원을 켜는 순간 진동이 폭발하듯 울렸어요. 부재중 통화 41통, 문자 20개, 제일 위는 진우였어요. 엄마 어디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 다음은 딸, 큰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미연이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규칙이 떠올랐죠. 미연이랑 직접 말하지 말라, 정확히 애들이 정한 룰이었어요. 저는 딱 한 통, 진우에게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더군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 난리예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괜찮다. 살아있다. 필요하면 내가 전해.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이가 엄청 울어요. 지율이는 할머니 찾고. 그 순간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말했지. 미연이 힘드니까 나랑 직접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대로 하자. 너만 거쳐. 진우가 숨을 삼켰어요. 엄마, 그건 오히려 너무했어요. 그냥 집으로.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말고 규칙 지켜. 난 괜찮아. 더 말 못하겠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 알림을 전부 무음으로 돌렸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집은 완전히 패닉이었다고 해요. 지율이는 낯선 불안에 울부짖고 미연이는 거실과 현관을 오가며 저를 부르다 끝내 소리내어 울었대요. 진우는 회사를 못 가고 동네 파출소에 실종 문의까지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큰며느리 통해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라져서 당황했겠지만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 존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몸은 있었지만 말과 마음은 언제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찜질방 온돌 위에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통로야. 규칙이 있지 마. 더는 설명도 핑계도 필요 없었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는 읽은 표시만 남았죠. 그 표시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걸렸어요. 이제야 온전한 침묵이 완성됐거든요. 침묵은 그들이 세운 법이었고 나는 그 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지키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운 복수라는 걸 곧 알게 되겠죠. 며칠이 흘렀어요. 찜질방에 누는 것도 조용한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것도 익숙해졌죠. 처음엔 온몸이 뒤틀릴 듯 서운하고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바닥을 쳤는지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였고 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죠. 그런데 그 평온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진우가 직접 찜질방을 찾아왔거든요. 낯익은 그림자에 고개를 돌리자 그는 숨을 고르며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이제 좀 집으로 가요. 조용한 말에 저는 고개만 젓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미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어제는 애 보다가 같이 울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회사도 빠졌고 지율이도 예민해지고. 한참을 말하더니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다시 돌아와서 평일에 지율이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싸늘했는지 진우도 말문이 막힌 듯 했죠. 너 전에 뭐라 그랬지? 내가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는 거 힘들다고. 내가 중간에서 전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그 말대로 한 거야. 직접 말 안 했고 너 통해서만 얘기했지.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땐 미연이도 많이 예민했고 저도 몰랐어요. 엄마 마음을. 지금도 몰라. 넌 아직도 부탁하는 척하면서 통보하고 있어. 내가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지. 효율적이라고 말하더니 이젠 아예 함께 살자고 하더니 내가 도움이야? 저는 차분히 말했지만 속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진우가 애써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그럼 필요하실 때만 오세요. 지율이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시면 미연이가 복직도 수월하고. 내 아내는 내가 불편해서 말도 못하게 했잖아. 그런 사람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하니? 지금은 도와달라고 울고 나중엔 또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는다고 하겠지. 진우가 말문이 막히자 저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내가 평생 참아왔지만 이젠 나 위에 살기로 했어. 엄마, 시어머니, 도우미 다 내려놨어. 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는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온돌 바닥에 등을 붙였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켜보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진우가 보낸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진심으로 엄마 뜻 따를게요.
쉬시고 연락은 제가 조심히 할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무시당했고 얼마나 잊혀졌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침묵은 그저 말 없는 고집이 아니라 그들 방식에 정확히 응답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지키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은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가치를 조금씩 되찾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미연이도 조심스러워졌는지 며칠 동안 연락을 끊더군요. 솔직히 그 조용함이 저는 참 편했어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온이었죠. 찜질방 온돌에 누워있으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문자. 엄마, 미연이 복직 날짜가 나왔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율이 어린이집 적응이 안 돼서 자꾸 울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미연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제발 한 번만 통화해주세요. 처음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연이 눈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보니 우린 엄마를 너무 쉽게 대해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를 천천히 읽고 나서 처음으로 차갑지 않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진심이 늦게라도 닿기를 바랐고 이제야 조금씩 늦게 따라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진우가 뭐라 하든 미연이가 울든 그들의 상황은 그들 몫이에요. 저는 제 몫의 삶을 찾은 거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큰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동선애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이번엔 정말 다르게 마음먹으셨다는 거.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혹시 제가 계속 중간 역할 맡아도 괜찮을까요? 어머님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앞으로도 난 그 집하고는 직접 연락 안 할 거야. 진우가 그렇게 말했거든. 서로 편하자고.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 말에 큰며느리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분명 동의의 표시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찜질방에서 노란 수건을 베고 누웠습니다. 사람들 코 고는 소리, 어깨를 마주한 누군가의 온기, 그리고 이불처럼 덮인 고요함. 이 모든 게 위로였어요. 더는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말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였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신경 끄세요.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넌 내 아들과 결혼한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귀해서 잘해주는 것뿐인데 신경 끄라니? 어머니가 착각하셔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어머니 자식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이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상처받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 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이정희예요. 아들 성호가 35세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지은이라는 아이인데 32세예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죠. 지은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네, 감사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지은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한의원 가서 한약 지어다 주고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마사지, 쿠폰도 사다 줬어요. 어머니, 이런 건 괜찮은데요? 우리 지은이 고생 많이 하니까요.
몸 관리 잘해야지. 명절 때는 지은이 친정 부모님께도 선물 꼭 챙겼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한우 세트 사서 보내고 일본에 사는 딸한테도 전화했죠. 지혜야, 미안한데 지은이가 좋아하는 그 일본 과자 있잖아. 몇 박스만 보내줄 수 있어? 엄마, 또 며느리 때문에 돈 쓰네. 국제 택배비도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은이 반응이었어요. 좋아하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이런 걸 사주셨네요. 맛있다고 했잖아. 네, 맛있긴 한데 이런 건 굳이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굳이 안 사줘도 된다고요? 며느리 좋아하는 걸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깜짝 커피차를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힘내라고요. 50만 원이나 들었는데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 힘내요. 시어머니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지은이 좋아했어? 그게 지은이가 좀 당황했대요. 당황. 왜? 회사 사람들이 다 보고 수근거렸대요. 되게 창피했다고. 창피. 뭐가 창피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응원하는 게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미리 말씀해 달라고요. 깜짝 선물인데 미리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좋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뭘 해줘도 미리 연락해 달라. 부담스럽다.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지은이 생일에는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지은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예쁘게 껴.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성호가 또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지은이가 금반지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한대요. 너무 무겁다고. 그럼 뭘 선물하라는 거야? 간단한 꽃다발이나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다고요? 며느리 생일을 안 챙겨도 된다고요? 성우야, 엄마가 며느리 생일 챙기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지은이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는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뭘 해도 부담스럽다. 미리 연락하라. 요즘은 안 그런다. 선물을 받아놓고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추석 때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지은아, 이번 추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괜찮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되니까. 배워두면 좋잖아. 그런데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에서요? 시댁 추석인데 어머니, 요즘은 번갈아 가면서 보내요. 올해는 친정 차례예요. 번갈아 가면서요. 누가 그런 룰 정했나요? 그래도 시댁이 우선 아닌가? 어머니, 그런 생각은 좀 구식이에요. 구식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식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결국 그해 추석은 혼자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남편은 도움이 안 돼요. 정희야, 여자 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어. 당신 아들 부부는 친정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이 고생을 해야 해요. 그냥 간단히 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차여. 남편도 이런 식이니까 더 속상하죠. 성우 부부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보냈어요. 사진도 올리더라고요. 지은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 사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이게 요즘 며느리구나.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삼계탕을 끓였거든요. 몸보신도 할 겸 아들네 불러서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삼계탕 끓였어. 지은이랑 같이 와서 먹자. 엄마, 죄송한데 지은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몸살이 심해서 못 일어나겠대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그럼 괜찮아. 푹 쉬라고 해. 네, 이번 주는 좀 쉬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픈 며느리 생각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삼계탕을 보온밥통에 담고 김치랑 밑반찬까지 챙겼어요. 아픈데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지. 그래서 미리 연락 안 하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아픈 사람한테 번거롭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깜짝 음식 배달해주면 좋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성우랑 지은이가 멀쩡하게 손잡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은이는 화장까지 예쁘게 하고 웃으면서 말이에요. 독감에 걸려서 못 일어난다던 사람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왜 여기? 지은이 독감 걸려서 못 일어난다며? 이렇게 멀쩡하게 외출하니? 지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조금 나아져서. 조금 나아졌다고 화장하고 나들이 가. 아까 성우 말로는 열나고 몸살 심하다던데. 성호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다신 뭐야? 시댁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지? 그때 지은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꼭 아프지 않아도 시댁에 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프다고 거짓말은 왜 해? 솔직히 말하면 또 억지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 왜 오기 싫었어? 지은이가 그제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성우 씨 어머니잖아요.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끔 와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부르셔서 부담스러워요. 자주 불렀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자주예요? 지은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런 정도는. 그때 지은이가 정말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정말 멘붕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은아,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편하지 않아요. 각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죠.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멀어져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적당한 거리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우리가 한 가족인데 무슨 거리를 둬? 어머니,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남남이라고요? 남남이면 뭐하러 결혼했어? 성우야,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성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은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남남이라고 하는데 맞다고 해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지은이가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주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끈끈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호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늦었어. 빨리 가자. 둘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파트 앞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손에는 아픈 며느리 걱정해서 정성껏 끓인 삼계탕이 들려있고 귀에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는 말이 맴돌고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2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또 뭔 일이야?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남남이래. 그럼 남남으로 지내? 뭘 그렇게 애들 쫓아다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정희야,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저 애들 귀찮아하잖아. 남편마저 이런 식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좋아. 그럼 정말 안 지내자. 계속 머릿속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썼나 계산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약값 50만 원, 마사지 쿠폰 100만 원, 금반지 80만 원, 친정 부모님 선물들 200만 원, 일본 과자 국제 택배비까지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은 넘더라고요. 이 돈이면 남편이랑 제주도 몇 번은 갔겠네. 그런데 뭘 해줘도 부담스럽다. 미리 연락해달라. 요즘은 안 그런다만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 같았어요. 남편이 뒤척이며 일어나더라고요. 정희야, 왜 안 자고 뭐해? 당신,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그런데 삼계탕 갖다 주러 간 날 나를 거기 세워두고 지들끼리 놀러 갔다고. 나 너무 서러워.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500만 원도 넘게 썼어. 그런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네. 그럼 이제 그만 써. 뭘 그렇게 애들한테 퍼주고 살아.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그랬어. 뭐가? 너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보기에도 좀 그랬어.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럼 진작 말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너 안 들으려고 했잖아. 며느리 친딸 같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지은이를 친딸처럼 생각했거든요. 당신 말이 맞았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냥 너 인생 살아. 다음 날 파크골프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요. 절친 선미가 회장이거든요. 정희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선미야, 나 어제 며느리한테 큰일 당했어. 또 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미한테 하소연했어요. 커피차 사건부터 금반지, 추석, 삼계탕 거짓말까지 다 털어놨죠. 그래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선미가 골프채를 땅에 꽂더니 소리 질렀어요.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나도 충격이었어. 정희야, 너 정말 바보였다. 왜 그런 애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가족이니까. 가족, 그 애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말이 나와? 선미 말이 맞더라고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우리도 다 봤어. 보기에도 좀 과했어. 과했어? 응.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고 한약 지어다 주고, 생일이라고 금반지 사주고, 친딸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너 안 들으려고 했잖아.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네요. 선미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너 언제까지 저 애들 눈치 볼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내 인생. 응. 너 올해 몇 살이야? 66세잖아. 언제까지 남 비위 맞출 거야? 선미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너 평생 모은 돈 있지?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나중에 아들한테 줄 돈인데. 줄 돈. 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며? 그렇긴 하지만. 정희야, 정신 차려. 그 애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잖아. 선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죠? 선미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통장부터 정리해봐. 너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너 인생 살아. 주택연금도 알아보고. 주택연금. 응.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야. 너 같은 경우에 딱이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 꺼내놨어요. 평생 모은 적금, 정기예금, 아파트 한 채. 계산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결혼 자금으로, 손주들 교육비로, 며느리랑 손주들을 위해 라며 아껴왔던 돈들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하고 살지? 선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 인생을 살라고. 언제까지 남 눈치 볼 거냐고. 맞아. 이제 내 인생 살자.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제 나이에 우리 집 시세로 계산하면 매달 2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2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쪼들리게 살 필요 없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어머님,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은행에서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려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주택연금 신청하자. 주택연금. 그게 뭐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야. 220만 원씩.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그럼 집이 은행 거 되는 거 아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살고 나중에 돌아가면 처분해서 남는 돈 아들, 딸한테 주는 거래. 그래도 성호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왜 물어봐? 우리 집인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당신도 그래? 며느리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상속은 받으려고 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해?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정희야, 그래도 성호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뭐.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당신, 우리 나이가 몇 살이야? 나는 66세, 당신은 68세야. 언제까지 남들 위해서 살 거야? 남편이 말없이 생각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동안 힘들었잖아. 며느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그렇긴 해. 주택연금 받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정말 돈이 나와? 응, 확실히 나와.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래, 해보자. 어차피 우리 돈인데 우리가 써야지. 남편도 결정했으니까 다음 날 바로 신청하러 갔어요. 필요한 서류들 다 챙겨서 주택연금 신청했죠.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후에 첫 지급금이 나가요.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금도 해약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은 여행자금이랑 취미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일본 여행 가자. 일본, 응, 우리 지혜도 보고 좋잖아. 남편이 웃더라고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네. 그리고 나는 파크 골프도 제대로 배울 거야. 파크 골프. 선미가 하는 거 재미있어 보여. 그래, 해봐. 나도 뭔가 새로운 취미 찾아볼게. 이제 바빠지겠네. 바쁜 게 좋아.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날 저녁에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그러게,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 아들한테 언제 말할지였어요. 당신, 성우한테 언제 얘기할까? 미리 말할 필요 있어. 다 처리하고 나서 말하자. 그래도 정희야, 미리 말하면 또 말릴 거야. 며느리가 나서서 반대할 거고.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지은이가 알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럼 주택연금 첫 지급금 나온 다음에 말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한 달 후가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주택연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하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보, 진짜 들어왔어. 오, 진짜네. 이제 성우한테 말해야겠어. 그날 저녁에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지은이랑 같이 와봐.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와봐야 알 수 있어.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저녁에 성우 부부가 왔어요. 지은이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성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엄마, 뭔 일인데 이렇게 보셨어요? 성우야,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어. 주택연금요? 그게 뭐예요? 지은이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주택연금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지. 성호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그거 신청하면 집이 은행거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해. 왜 상의해야 해? 우리 집인데. 지은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가족들과 상의하라고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던 사람이요. 지은아, 너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어?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며? 지은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성호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주택연금 취소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취소. 절대 안 해. 엄마, 그럼 저희가 나중에 상속받을 집은 어떻게 해요? 상속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속. 너희는 내가 뭘 해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상속 얘기해? 지은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주택연금 취소하러 같이 가요. 이런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신중하게 결정했어. 한 달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하세요. 그때 제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그때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나도 이제 며느리랑 잘 지내지 않으려고 해.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라며? 성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사과할게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해. 지은이가 급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주택연금 취소해주세요. 안 해. 이미 첫 달 돈도 받았어. 첫 달 돈요? 응. 이 돈으로 내일부터 파크 골프 배우고 문화센터도 다닐 거야. 성호가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엄마, 정말 어떡하는 거예요? 그 집이 저희 유일한 재산인데, 유일한 재산? 너희 은벌이가 있잖아. 그래도 집값이 6억인데, 6억이면 어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지은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삼계탕 가져다 뒀을 때 왜 거짓말했어? 독감 걸렸다고? 그리고 나를 거기 버려두고 너희는 즐겁게 놀러 갔잖아. 그건 그리고 커피차 보내줬을 때는 창피하다고 했잖아. 성호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주택연금 취소해 주세요. 무릎 꿇지 마. 이미 늦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지은이가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금까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지은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간섭하는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존재? 맞지? 어머니, 맞다고 해봐.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솔직하네. 그럼 이제 서로 신경 안 쓰고 살자. 성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진짜 어떡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 그날 밤 성호 부부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좀 속상하지 않아? 뭐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당신 후회해? 후회야 안 하지만 나는 전혀 안 속상해. 오히려 시원해.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제 생활을 말씀드리면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파크 골프장에 가요. 선미랑 함께 동호회 활동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정희야, 오늘 스윙 정말 좋아졌네. 그치? 요즘 매일 연습하고 있어. 얼굴도 완전 밝아졌어. 예전하고 다른 사람 같아.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파크 골프 끝나고 나면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 수업 듣고 오후에는 요가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는데 이제 제법 유연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2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생활비와 취미생활비로 쓰는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 넉넉해요. 성우 부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해요. 예전처럼 자주 부르지도 않고 굳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엄마, 그래도 가끔 만나요.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주택연금은 정말 취소 안 되겠어요? 성우야,
그 얘기 그만해.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요. 지난주에는 선미랑 백화점에 갔어요.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새로 샀죠. 정희야, 이 옷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나도 이런 옷 입어보고 싶었어. 예전에는 왜 안 샀어? 돈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지. 며느리랑 손주들 위해서. 바보 같았네. 내 돈인데. 맞아요. 제 돈인데 왜 못 썼을까요? 요즘 남편도 달라졌어요. 골프 레슨 받기 시작했거든요. 정희야, 나도 골프 배우니까 재미있네. 그러게. 당신도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어.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남편도 예전에는 며느리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힘들어 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뭔 일이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뵈도 될까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어머니, 지은아, 너 혹시 임신했어? 네.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니까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지은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정말 임신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임신했으면 축하해. 건강하게 낳아. 어머니, 그런데 육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 해. 나는 이제 바빠. 네. 파크 골프도 해야 하고 서예도 배워야 하고 다음 달에는 유럽 여행도 가야 해. 정말 그래요.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남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가끔 성호가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제 확실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풀고 참으면서 유지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제 저도 굳이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편한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